안녕하세요. 보일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은 세상과 소통하는 창일까요? 아니면 유리 감옥일까요? 지난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최초의 아이폰을 세상에 선보였을 때 세계는 열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어 이렇게 소통하고 인터넷을 손안에서 이렇게 검색하게 되면서 더욱 투명하고 또 민주적인 세상에 살게 되리라는 희망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인터넷 세상에서 누구나 평등하게 데이터에 접근하고 또 이용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죠. 그리고 그 꿈을 쉽고 빠르게 실현해주는 도구가 스마트폰이 될 거라는 어떤 기대도 하게 됐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생을 마감한 이후에도 먹다 남은 사과를 이렇게 상징으로 하는 그 회사에서는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매장 앞에서 장사진을 이룹니다. 2007년 스티브 잡스의 유명했던 제품 발표 이후 10년 남짓한 사이에 우리를 둘러싼 이 디지털 환경은 소용돌이 치면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 변화 과정 동안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트위터, 아마존 같은 이런 글로벌 회사들은 전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바로 모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라는 점입니다. 이 기업들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해서 분류하고 또 저장합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게 다일까요? 과연 적절하게라는 세상 모든 것들의 데이터가 적절하게 이용되고 있을까요? 사실 이들 기업은 사람들에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디자인된 메일 계정 그리고 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잘 설계된 디지털 달력도 제공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일정 용량의 개인 전용 디지털 저장 공간도 제공하죠.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공짜라는 사실입니다. 인터넷 디지털 세상이 왠지 나한테는 이렇게 호의적인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일이죠. 이렇게나 유용한 도구를 이렇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니까 고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왠지 미안한 느낌마저 듭니다. 요즘엔 누구나 다 인터넷에서 이메일 계정 하나쯤은 갖고 있죠. 그럼 이 인터넷 검색 엔진 업체들이 자선단체라도 된단 말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런 혜택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빨아들일 목적으로 일종의 파이프라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어렸을 적에 바닷가나 강가에 담가두는 이렇게 통발 있죠. 전날 이렇게 미리 설치해 두고 다음날 아침에 가 보면 이런저런 물고기들이 서로 앞다투어 들어와 있습니다. 애써 일일이 낚시질 할 필요도 없죠. 물고기들이 알아서 그냥 들어와 주니까 고마운 일입니다. 현재의 인터넷 검색 엔진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기반, 즉 플랫폼이라는 것이 바로 이 통발과도 같습니다. 한번 설치해 놓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들어와서 기꺼이 자신들의 인적 사항뿐만 아니라 그 모든 데이터를 별 꺼리낌도 없이 제공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는 경고와 또 고민 없는 동의, 그런 것들의 결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스마트폰이라는 창을 통해 세상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거꾸로 데이터 회사들이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는 소위 역감시 당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데이터 독점 문제는 이렇게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데이터 감시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다 한 번쯤 해보셨겠지만 인터넷에 이렇게 공감하는 뉴스를 읽게 되거나 뭐 친구의 새로운 여행 사진을 보거나 또는 뭐 자기가 좋아하는 뭐 애견 또 동물 사진들을 볼 때마다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치켜 세운 모양의 좋아요 버튼을 누릅니다. 이 좋아요 버튼을 통해서 뭐 친구들이나 지인의 일상에 호감을 표시하는 그 훈훈함이 오가기도 하죠. 하지만 그 좋아요를 클릭하는 순간 나의 취향과 선호도는 내 친구뿐만 아니라 동시에 소셜미디어 업체에도 전달이 됩니다.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뭐 댓글을 이렇게 달 때뿐만이 아니고요.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등 그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클릭한 모든 내용, 시청한 시간, 뭐 이용 시간의 패턴이라든지요. 뭐 특정 지역이나 연령, 성별, 그리고 사람들의 선호도에 대한 그 모든 데이터를 그 특정 업체에 이렇게 몰아주는 형국이죠. 여기까지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이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는 딥러닝이 작동하는 것이죠. 인공지능은 이제 적극적으로 당신에게 추천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당신이 좋아할 만한 영상과 책, 음악 등을 보여줍니다. 뭐 요즘 하는 말로 뭐 취향 저격이죠. 이용자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친구도 또는 애인도 모르는 내 취향을 어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잘 알아줄까 이렇게 하면서 어떤 때는 감동을 받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 지금까지 이용자가 선호하는 영상 장르, 뭐 시청 기록, 뭐 시청 시간대라든지요, 뭐 구매 이력, 이 모든 데이터를 가진 인공지능이 전부 다 분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전 세계 수많은 가입자가 데이터를 매일, 매 순간 이렇게 클릭을 통해서 만들어줍니다. 뭐 좀 과장해서 표현하자면요. 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어쩌면은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뭐 구글, 넷플릭스, 유튜브 뭐 이런 업체들의 데이터 공급 직원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한 푼도 대가도 받지 않으면서 말이죠. 뭐 무급 노동자 또는 자원봉사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용자들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 새로운 데이터를 의도치 않게 제공하게 됩니다. 뭐 항상 강조하는 사실이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데이터가 곧 돈이고 권력입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가진 회사가 살아남게 돼 있죠. 이 디지털 기반 회사들은 뭐 광고 수익이 최종적 목표라기보다는요, 이 데이터 수집이 더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하철 안이나 카페, 학교, 뭐 공공장소 어디든 할 것 없이 이렇게 누구 할 것 없이 자신의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집중하는 모습, 뭐 흔한 풍경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면요, 단순히 통화 용도로만 그 핸드폰을 들고 다니던 시절에 볼 수 있었던 장면은 아닙니다. 뭐 생각해 보면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온 지 불과 몇 년 사이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잘 관찰해 보면요, 매우 흥미로운 손동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재 대부분 출시된 스마트폰의 형태는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입니다. 이제 길쭉한 액정 화면을 이렇게 손에 쥐고서요, 뭐 읽을 거리나 볼 거리를 뭐 위아래로 걷어 올리듯이 재빨리 움직이죠. 이렇게 한번 휘리릭 하고 액정 화면 속 내용이 위로 사라지고 나서 다시 내릴 때쯤이면 내용이 수시로 바뀝니다. 우리 이용자가 관심 있어 할 만한 내용으로 말입니다. 내 손끝이 머물고 터치를 한 기사나 사진은 빅데이터로 저장됩니다. 다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요, 반복적으로 새로운 볼거리와 읽을 거리를 계속 이용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 이용자들은 손가락을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맵니다. 뭐 특별히 재밌거나 꼭 뭐 필요한 정보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슬롯 머신과 유사하다고 말합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는 도박장에서 슬롯 머신을 작동시키듯이 이 손가락으로
액정 화면을 당겨서 내리기를 이렇게 반복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게 중독성이 심하다는 의미일 겁니다. 끊임없이 주목하게 하고 확인하고 싶게 합니다. 이용자가 스마트폰에서 얻어내는 정보들은 대부분 이용자가 이렇게 보고 싶어 하거나 듣고 싶어 하거나 또는 갖고 싶어 하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끊임없이 제공합니다. 뭐 이용자 맞춤형의 정보인 셈이죠. 어쩌면 이 시스템 자체가 이용자가 이렇게 중독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는 지인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뭐 과연 인공지능이 미래의 인간을 지배할 것 같냐고 말입니다. 만약 그 인공지능이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디지털 플랫폼 회사들의 인공지능을 의미한다면 이미 우리는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것은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지 그 도구 자체는 뭐 본래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는 논리죠. 하지만 그 도구가 이미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어떤 형태의 욕망과 의지를 가진 수단으로서 기능한다면 얘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산업의 시대입니다. 딥러닝을 장착한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그 데이터를 통해서 속속들이 읽어내는 암울한 미래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인간들은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낸 그 데이터의 무더기로 벽을 쌓아 올려서 우리 스스로를 욕망의 감옥 속에 이렇게 가두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구 인터넷에 잠깐 보셨을 겁니다.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게 돼 있죠.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보면 이런 화면하고 마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매번 이런 생각이 들죠.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아니지. 뭐 지금 장난해? 뭐 그럼 당신들은 뭐 내가 로봇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죠. 단지 확인 절차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순간 당혹스럽고 좀 우습기도 합니다. 이게 로봇이 아닙니다란에 체크해야만 로그인이 된다고 하니 얼떨결에 로봇이 아님을 또는 인간임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아니 이런 절차가 생소한 나 같은 경우에는 어색한 미석 속에서 뭐 로봇이 아닙니다. 옆에 네모창에 클릭합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왜 내가 로봇과의 비교 속에서 또 다른 로봇에게 인공지능에게 나를 증명해야 할까? 뭐 나만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어느샌가 인공지능 로봇은 인간의 지위하고 이렇게 대등하게 이렇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이렇게 영역 사이 경계가 이렇게 사라져 버리고 있죠. 인공지능을 상대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로봇이 아님을 증명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이렇게 인간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장해서 활동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면 최근 그 몇 년 사이에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선거전에서 그 허위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 사건 때문에 이렇게 뜻밖의 유명해져 버린 그 매크로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 매크로는 인간이 마우스나 키보드로 여러 번 순서대로 클릭하거나 직접 입력해야 되는 동작을 한 번의 클릭과 입력으로 인공지능이 알아서 자동 실행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편의성을 위해서 개발했지만 결과적으로 편법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뭐 예를 들면 공연 티켓 예매할 때 좌석 선점을 하거나요. 뭐 특정 패턴의 댓글을 뭐 무차별적으로 쏟아내서 마치 많은 사람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아까 보셨던 좋아요라는 선호도를 단기간에 끌어올릴 방법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회원 가입이나 특정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형의 일종의 튜링 테스트를 거치게 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현재 디지털 세계에서는 인간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 것인지 인공지능이 접속한 것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 떠올려 보시면요,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유명한 그 영국의 공리주의 사상가죠, 제레미 벤담을 다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 벤담이 남긴 유산이 이뿐만이 아니죠. 바로 그 벤담이 설계했다는 파놉티콘 교도소입니다. 이 파놉티콘은 그 최소한의 감시자가 많은 수감자를 감시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는데요. 가장 효율적인 감시와 통제라는 권력작용의 대명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원형의 공간에 이렇게 가운데 공간에 감시탑을 두어서요, 감시자의 시야에 모든 수감자를 이렇게 감시할 수 있는 거죠. 미셸 푸코 같은 경우에는요, 그 유명한 감시와 처벌이라는 저서에서, 그리고 조지 오웰은 1984년이라는 책에서 이미 오래전에 이게 파놉티콘 개념을 통해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디지털 사회 속 감시와 통제 가능성에 대한 위협을 경고했습니다. 근데 그간 몇 년 사이에 이게 급성장한 디지털 플랫폼 회사들은 이렇게 막대한 자본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권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독점을 통해서 세상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요, 심지어 페이스북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요, 1분당 13만 6천 건의 이미지가 올라가고 댓글은 1분당 51만 개가 달린다 그럽니다. 페이스북의 빅데이터 시스템이 이러한 데이터를 모니터하다 보면요, 이용자의 어떤 메시지 분석을 통해서 우울증 증상이나 자살 징후까지 사전에 포착해서 경고가 뜨고요,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소셜 미디어 서비스의 긍정적 측면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사생활이 그 정도 수준으로 노출 또는 침해될 위험성도 공존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는 이 사생활 침해 문제보다도 더 주목해야 될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을 통한 인간 행동 예측입니다. 이 전통시대의 믿음으로는요,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아는 것은 전지전능한 신만이 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스갯소리처럼 사람들은 구글 신 이라는 말도 이렇게 등장할 정도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건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아마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실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일컬어지는 소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광군제라고 있죠. 이 광군제 기간 11일 동안 그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2020년 매출액이 한화 약 83조를 넘어섰습니다. 하루 주문 건수가 10억 건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그 물류 규모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그 엄청난 물류량을 어떻게 그 짧은 기간에 소화할 수 있냐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대안으로요, 그 회장이죠, 마윈은 하루에 10억 건의 소포를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 택배 분류센터에 로봇이 도입되고 무인 배송도 이루어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알리바바가 당일에 주문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요, 소비자들이 무엇을 주문할지 예측을 통해서 각 지역의 물류 창고에 재고를 미리 확보해 두고 바로 배송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인공지능을 통해 그 소비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요, 소비 패턴을 미리 파악해서 그날 구매 예측을 한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일상에서 인간의 어떤 행동 패턴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 이게 미래를 예측하는 수준입니다.
물론 그 예측을 위한 전제는 바로 데이터 수집이고요. 그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데이터 생산의 원천인 그 인간들, 우리들을 디지털 플랫폼 안에 머물게 해야만 합니다. 심지어는 그 플랫폼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잡아둬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감시와 통제가 생겨날 위험이 생겨납니다.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디지털 세계에서 소위 탈옥이라는 용어는요. 과거 애플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그 일부 기능적 제약을 이렇게 해제 또는 해킹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애플은 자신들이 이렇게 출시한 스마트폰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떤 불법 콘텐츠 같은 그런 해로운 요소들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기 자체에 많은 제약을 걸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폐쇄성은 그 스마트폰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일반 이용자들에게 불만을 주었죠. 그래서 그 운용 체제 자체를 인위적으로 수정 또는 무력화하는 이른바 탈옥을 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디지털 탈옥이라는 것이 이렇게 특정 기기의 어떤 운영 체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했다면 현재는 우리가 액정 화면 속에 가둔 그 디지털 세계 전체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유로워지는 일련의 사고와 행동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알람과 추천을 거부하라. 간단하죠? 설정만 바꾸면 됩니다. 거대 플랫폼의 시점에 종속되지 말고 그 시스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서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비싼 돈 주고 산 스마트폰을 갑자기 아예 갖다 버리라는 게 아니니 다행스럽죠. 쉴 새 없이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렇게 데이터에만 시선을 빼앗기기에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짧고 소중합니다. 요즘처럼 가을 햇살에 이렇게 눈부신 날, 이렇게 스마트폰을 꺼두고 이렇게 낙엽길을 이렇게 걸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어느 선사의 말처럼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데 자신을 얽어매고 이렇게 가두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스스로 스마트폰에 집착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액정 유리 감옥에 가두어선 안 될 일입니다. 오늘 강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